네, 사회보장국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법안 한 세 가지가 지금 잇따라서 계속 통과가 된 게 있어서 오늘 그 문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니어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관련된 게 좀 두 가지가 포함돼서 이제 도합 세 가지인데요. 소셜 번호 유출로 인해서 시니어들이 신분 도용을 당한다든지 또는 무슨 금융 사기에 뭐 범죄 타겟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요즘 빈번하게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연방 하원이요 사회보장국의 서비스 개선을 하는 세 개의 법안을 잇따라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데이빗 카스토프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강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소셜번호 유출이나 또는 소셜 카드를 분실이나 도난당한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보장국이 연락 가능한 창구를 좀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전화하세요. 뭐 일로 알아봐. 야, 거기로 가면 또 절로 알아봐.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한 곳에 연락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창구 단일화 법안을 만든 겁니다. 자, 현재 피해자는 사회보장국 내 여러 부서와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됩니다. 뭐 이 경우는 일로 가라고 해서 가니까 요거 하나만 해결해주고 나머지는 또 절로 가라고 그러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이건 예를 든 겁니다만은 그래서 딱 담당자 한 명, 부서 하나 이렇게 연락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하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부서와 여러 명의 담당자에게 반복해서 설명을 듣고 뭐 들은 얘기 또 듣고 절로 가라 그래서 또 뺑뺑이 돌고 가서 또 기다리고 뭐 이렇게 서류를 여기저기 제출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의 이름도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강화법입니다. 지원을 원활하게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소셜번호 유출이나 또는 크레딧카드 도난 피해를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이게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자, 신원도용 자원센터에 따르면 그런데 얼마나 이제 이런 피해가 심각하냐. 지난 한 해에만 발생한 이 데이터 유출 사고는 3,100만 건이 넘습니다. 3,100만 건. 이거 웬만하면 피해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건이 넘는 피해 통지서가 개인에게 발송됐습니다. 이건 뭐 미국 인구가 3억 좀 넘는데 그거보다는 많으니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개의 한 사람한테 무슨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통지서가 뭐 여러 개 발송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중복된 거니까 숫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대형화하고 있고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닌 그런 누구에게나 이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지금 사회이다.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런 방증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소셜 번호가 연관된 유출도 상당히 많죠, 요즘에는. 또 은퇴연금과 관련된 연령을 이제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은퇴연금과 관련된 그 연령 표현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62세 때 받을까, 65살 때 받을까, 67세에 받을까, 아니면은 완전 만기되는 70세가 돼서 난 그때 연금 받을 거야. 뭐 본인이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선택에 따른 어떤 손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마다 뭐 연금은 이때 받는 게 좋다, 이때 받으면 손해다,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유튜브 나올 때마다 막 조회수 팍팍팍 뛰는 분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뭐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저는 뭐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따른 손해와 손익이 뭐 다 다르잖아요. 그걸 직관적으로 알려주는데 그 명칭이 사실은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 명칭 때문에 저걸 내가 선택하면 꼭 손해 볼 것 같고 또 그 명칭 하나 때문에 저걸 내가 선택하면 이익 볼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연금 청구 연령 명확한 명칭 변경 아닙니다. 이건 좀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 이 법안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62세의 조기 수급 연령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Early Eligibility 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arly Eligibility Age, 그러니까 early자가 들어가니까 너무 일찍 내가 받는 건가? 손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명칭을 바꾸느냐? 이건 결정된 겁니다. 날짜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Minimum Benefit Age
이름을 바꿉니다. 자, 62세에 받는 건 Early Eligibility Age가 아니라 Minimum Benefit Age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의미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가장 적은 액수를 받는 거구나. 월 단위로 봤을 때 내 평생은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만은 자, Minimum Benefit Age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66세에서 67세 사이에 받는 것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full retirement age라고 그러죠. 뭐 완전 은퇴 연령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full retirement age 이게 이제 대부분 요걸 기본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름을 바꾸느냐? 제가 기본형이라고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냐면 standard benefit age로 바꿉니다. 네, 기본형 또는 표준형 맞죠? 66세에서 67세 그때 받는 것 standard benefit age로 바뀝니다. 자, 62세는 minimum benefit age. 자, 65, 66, 67은 standard benefit age. 자, 그리고 이제 70세 넘어서 받을 수는 없어요. 70세에 받는 거는 현재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delayed retirement age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뭔가 delay라는 게 사실 좋게 들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연기 은퇴 연령, 뭐 은퇴 나이를 연기했다? 뭐 delayed retirement age라고 하는데 요거를 뭐라고 바뀌냐면 maximum benefit age로 바꿉니다. 어찌 보면 외우기가 훨씬 더 쉬워요. 제일 처음에는 minimum benefit age, 두 번째는 standard benefit age, 세 번째 70세에 받는 것은 maximum benefit age 이렇게 바뀝니다. 잘 바꾸는 것 같아요. 이름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한 번에 금방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평생 받는 소셜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사실상 번복이 불가능한 그런 결정을 은퇴연금 받기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을 내리면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명칭을 통해서라도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명칭을 쉽게 만들자 뭐 이런 겁니다. 뭐 딜레이드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명칭을 좀 심플하고 확실하게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원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만장일치로 통과될 만하죠. 공화민주 다 이제 오케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심플해서 좋긴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빠르게 시행 날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회보장 아동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이라는 건 이제 소셜 시큐리티 아동보호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미리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가 됐든 뭐 손자 손녀가 됐던. 자, 이 법안은 뭐냐면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카드가 우편으로 이제 발송이 되는데 우편 발송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아니면 도난 당했을 경우에 사회보장국이 해당 아동에게 새로운 소셜 번호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편 발송 과정에서 도난을 당했거나 또는 이제 분실이 됐을 경우에 연락을 하면 오케이 그러면 다시 발급해 줄게 해서 똑같은 번호로 다시 보내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도난 당하는데 똑같은 번호를 카드만 다시 받으면 뭐 하냐? 이게 이제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로이드 스머커 하원 의원은 모든 아동은 평생 따라다니는 소셜 번호를 받는다.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 분실이나 도난 피해를 당하면 평생 위험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우편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뉴 넘버로 보내주는 것을 법제화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 좋은 취지죠.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자, 지난 2022년 이 자블린 리서치 보고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소셜 넘버 도난 피해 이런 거와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그 해에 신원 사기 피해를 입은 어린아이, 아동이 무려 91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구당 $1,128의 평균적인 필요 없는 그런 비용이 익스펜스가 발생했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족들이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들이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 16시간 이상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16시간이 아니라 한 번 사무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하면서 대기한다든지 한 번 전화하면 뭐 30분 1시간씩 대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16시간 이상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나와서 그 어린아이들의 그 소셜 넘버 도난 피해도 심각하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모커 의원은 많은 경우에 피해 사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론 받을 게 있어요. 뭐 집 살 일이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소셜 넘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쓸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피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크레딧 카드나 뭐 론 같은 걸 신청하는 그때 그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에 번호가 도용돼서 엉뚱한 채무가 나에게 발생했다. 뭐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소셜 넘버를 그 도난 피해나 이런 걸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어른들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 그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금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그 사회보장국 룰상으로 보면 실제로 사기 피해를 입은 뒤에야 소셜 번호 변경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넘버 내가 바꾸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소셜 카드를 훔쳐갔어요. 뭐 근데 아직은 보니까 피해 입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매일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내가 아직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넘버를 도난당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좀 바꾸고 싶은데 소셜 오피스에 가면 안 바꿔줍니다. 왜? 무슨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그때야 번호를 바꿔줍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번호 카드를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죠. 뭐 내가 어디 떨어뜨렸을 수도 있죠. 뭐 내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누가 훔쳐갔든 아니면 내가 실수로 뭐 잃어버렸든 또는 우편으로 나라에서는 보냈다는데 나한테는 계속 안 오는 그런 일이 발생했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거는 즉각 번호를 바꿔주자. 의무적으로 그 법안이 이제 통과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시니어와 관련된 내용만 다시 리핏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그 명칭 변경만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2세 조기 수급 연령, 지금은 Early Eligibility Age라고 하는데 요거를 Minimum Benefit Age로 바꾼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66세, 67세 뭐 이때 받는 것 Full Retirement Age라고 하는데 요거를 Standard Benefit Age로 바꾼다라는 것 외우기 쉽죠? 그리고 70세 돼서 완전히 맨 마지막에 받는 거. 그거를 이제 Delayed Retirement Age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안 부르고 이제는 Maximum Benefit Age로 바꾼다. 요것만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된다라고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용어를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부터 이것이 공식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또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 또 구독 안 해놓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독은 한 번 하면 또 누르면 안 됩니다. 또 누르면 구독한 게 취소가 되니까 한 번 구독해 놓으셨으면 그걸로 땡큐고요. 혹시 안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해 놓으시면 서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무비자 전자 여행 허가. 미국 사람들은 뭐 에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이스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편의상 이스타로 하겠습니다. 자, 무비자 전자 여행 허가 이스타 제도로 입국하는 이 수백만 외국인에게 5년치 SNS 정보를 제출하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 뭐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미국의 여행업계 사람들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미국의 여행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그 SNS 이력을 확보하려 한다라는 정부의 발표를 우리 여행업계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한 그 외국인 방문객 감소가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크게 염려를 했습니다. 미국 여행협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려하는 일이 그렇게 발생을 한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으로 올 그 여행자들은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에서 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여행 관련 이 업자들은 미국의 그 여행 관련 업에서 먹고 사시는 분, 여행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그게 뭐 여행사 사장님이시든 뭐 관광사 사장님이시든 아니면 거기서 일을 하시는 직원이나 무슨 가이드든 뭐 이런 여하튼
또는 그런 여행업계에서 하청을 받아갖고 관련된 뭐 카탈로그를 인쇄를 하는 인쇄소에 관련된 분이시든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수백만 명의 사업과 일터와 또 수십억 달러의 소비가 완전히 구멍이 날 것이다 라면서 크게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약화가 우려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뭐 미국이 프랑스나 이태리처럼 무슨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미국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지기 전만 해도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뭐 한 2주, 3주 이렇게 휴가나 시간이 된다 그러면 뭐 어디 갔다 올 거야? 그러면 아, 이참에 그 미국에 있는 뭐 가족들이나 보러 갔다 올까 봐 또는 이참에 미국 한번 갔다 올까 봐? 뭐 뉴욕 한번 가는 게 내 버킷리스트야. 사실 미국도 뭐 관광의 나라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살면서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은 와보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인데 그게 치명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여행업계 사람들의 우려입니다. 여행업계 사람들은 그러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는 이 정책이 미국으로의 여행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냉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5년치 SNS를 제출하라는데 그거 다 하고 나 그래도 갈 거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뭐야, 뭐 SNS, 나의 완전히 거의 발가벗겨지는 그런 마음 심정으로 이걸 다 제출하라고? 아유, 안 가. 뭐 미국 아니면 뭐 갈 데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 특별히 지인이나 가족이나 특별히 비즈니스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그 냉각 효과, 위축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한국과 유럽 주요 국들을 포함한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전자 여행 허가서 무비자 이 이스타 제도에 따라서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비자를 따로 밟지 않아도 출장이나 관광이나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그 이스타 요걸로 90일까지 이제 체류할 수 있죠. 넘기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내년 2월 8일부터 발효되는 그 SNS 5년치 제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언제더라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렸는데 11가지입니다. 11가지. 본인의 SNS 5년치 제출하는 그것만 아니라 그 외에 내 가족들 주소, 출생지, 가족들의 전화번호, 또 내 그 과거 직장에서의 10년 전에 내가 일했던 직장에서 쓰던 내 직장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해야 됩니다. 11가지. 그러니까 그거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제출을 하려다 보면 힘도 들고 또는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하고 작성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내년 2월 8일부터 그게 시행되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게 걱정된다. 이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잇따른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 조치는 특히 이제 내년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이제 분산 개최하는데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인데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 때 미국으로의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나겠구나라고 한창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여행업계에 지금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행업계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월드컵 개최가 미국 내 관광 산업에 있어서 좀 이 미국 입국자들이 좀 올라가는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월드컵이 이제 6월에 있으니까 월드컵 열리기 넉 달 전부터 시행되는 그 5년치 SNS 제출 등등등등 그런 의무화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월드컵이 있어도 기대만큼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월드컵 대목 좀 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세요? 라는 게 이제 여행업계의 우려입니다. 물론 이제 나라는 나라대로 또 이제 불선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걸 또 필터링 해야 되는 또 나라는 나라들의 의무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여행업계에서는 이거 크게 걱정하고 있다라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조금 좀 균열이 있는 듯한 조금 더 위축되는 듯한 그런 그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NBC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스스로 마가 공화당원이다라고 밝힌 사람들만 놓고 조사를 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매우 지지한다. 요 두 개를 합해서 이제 긍정평가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긍정평가가 70%였습니다. 70%면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건데 왜? 라고 하시는데
뭐 여전히 좋은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4월 조사 때 똑같은 조사가 있었어요. 마가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사람들만 놓고 조사했을 때 그때는 78%였습니다. 그런데 8%포인트가 줄어든 거죠. 그것도 마가 공화당원들 상대로 그들을 대상으로만 했는데도 이게 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 같은 현상을 마가 진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장악력이 약화되는 그런 조짐이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마가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억만장자 그 범죄자죠.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한 수사 기록 공개 문제를 놓고 또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가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있었고요. 마가 지지자이니까 공개하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 마가 지지자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조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그 분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특히 이제 마가 진영을 대표하는 유명한 여성 하원의원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그래서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하이힐 신은 트럼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똑같은 입장, 너무 똑같은 그런 어떤 소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렇게까지 칭송을 받았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후에 아예 정계 은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이 좀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화당원 사이에서도 이 마가 진영과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었습니다. 공화당원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4월에 38%에서 35%로 낮아졌습니다. 이건 꼭 마가 지지자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공화당원 뭐 극우일 수도 있고 중도일 수도 있지만 뭐 공화당원 중에서 지지율이 38에서 35로 조금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화당원 중에 자신을 마가 성향으로 규정한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조사는 NBC 뉴스가 미국의 성인 그리고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무려 2,225명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좀 시간이 길게 갖고 조사를 한 건데 이런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드디어 트럼프 동전이 나오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동전을 내년에 발행하기로 연방조폐국이 결국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나 또는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의 얼굴을 동전에 넣지 않는 그런 그 선례, 지금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선례를 깬 것입니다. 연방조폐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로 다른 모습을 담은 3가지 그 디자인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왜 오케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3가지 중에 하나 디자인은 뭐냐면 지난번에 그 구속될 때 그때 찍은 그 머그샷의 모양을 담은 그것도 디자인 3개 중에 하나 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본인은 뭐 상관없어 뭐 이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3개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얼굴 반대편 뒷면에는 미국 독수리의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동전이 실제로 이제 발행이 되면 뭐 실제로 발행이 아니라 조폐국이 결정했으니까 발행이 됩니다. 발행되면 이제 살아있는 대통령이 동전에 등장하는 미국의 2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지난 100년 만에는 첫 번째 사례고 미국의 토탈 역사를 보면 2번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냐? 조지 워싱턴과 그 당시의 대통령 캘빈 쿨리지라는 당시 대통령이 함께 발행한 그 동전이 있었는데 그 얼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건 언제냐? 1926년도에 발행됐습니다. 1926년도.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101년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지난 101년 동안은 현직 대통령이나 아니면 현직은 아니고 전직이지만 스틸 살아계신 분의 얼굴을 동전에 담지 않았는데 101년 만에 이 선례가 이제 깨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법 체류 제한에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돼서 지금 세계에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현직 판사가 법정에 서는 겁니다. 여기 앉아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재판에서 키스 알렉산더 검사는 피고인으로 출석한 그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한 개인 의견을 가질 권리는 있지만 판사로서 연방 요원들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그 판사를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이 듀건 판사의 변호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듀건 판사가 이민 단속 요원들의 그 법원 내 존재, 즉 법원 안에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어온다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한 그 정책을 준수한 것뿐이다. 그리고 선의로 행동한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자, 듀건 판사가 법정에 서게 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난 4월 25일 듀건 판사는 불법 체류자이자 또 자신이 맡은 어떤 그 경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범죄 사건의 피고인, 그러니까 이 피고인인데 뭐 체류 신분은 불법 체류자예요. 그 사람을 법원으로 체포하러 찾아온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를 하려면 판사 영장이 필요하니까 법원장한테 가봐라. 그래서 영장 갖고 와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원들을 따돌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 듀건 판사의 피의자인 그 불체자는 법정 뒷문을 통해서 법원을 빠져나갔고요. 연방 요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듀건 판사를 체포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자,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듀건 판사의 직무를 일단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뭐 구속 상태는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 사건이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국의 사법부와 또 트럼프 행정부 사이,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미국의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이 갈등, 이 알력, 이거를 대표적으로 반증하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팔 쓰시나요? 뭐 안 쓰신다 하더라도 페이팔 뭐 어떤 건지는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온라인 결제 서비스죠. 뭐 송금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자, 온라인 결제 및 송금 서비스인 페이팔이 자, 미국에서 은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페이팔은 유타주 금융기관국과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연방예금보험공사라는 것은 FDIC라고 하는데요. 은행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요즘 뭐 은행이 직접 관리는 거의 없으시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되기 전에는 뭐 수표 하나 입금하려고 그래도 꼭 은행에 찾아갔잖아요. 딱 가면 그 텔러분들 앞에 요만한 그 명패처럼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큰 글씨로 FD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FDIC에 insured 되어 있다. insured by FDIC 이건데 뭐냐면 이제 뭐 FDIC가 이 은행에서 발생한 어떤 피해 사건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그 배상을 해주는 그 인슈런스 책임을 FDIC가 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하튼 그게 이제 FDIC가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자, 페이팔이 FDIC의 산업대부회사 형식의 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이름은 뭐냐? 페이팔 뱅크, 페이팔 은행입니다. 이름도 쉽죠. 네. 그래서 이제 곧 조만간 페이팔 뱅크가 생겨날 예정입니다. 자, 페이팔은 은행업 진출을 통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그러면 일반 고객은 안 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일반 고객 상대로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이자를 지급하는 정규 저축 계좌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페이팔의 은행 설립은 핀테크 기업의 그 은행, 핀테크라는 얘기 뉴스에서 가끔 들으시는데 핀테크라는 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사실은 핀이 아니고 fin입니다. fin, F-I-N, financial 뭐 이런 뜻의 F-I-N. 그래서 financial 또는 financing 여기서 이제 F-I-N을 떼온 거죠. 그래서 핀테크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 관련된 그런 테크 기업, 뭐 요걸 이제 핀테크라고 합니다. 자, 페이팔의 은행 설립은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오픈 마인드 되어 있는 그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은행 그 오케이를 많이 해줄 때 우리도 은행 진출하자 하는 그런 그 핀테크나 아니면 일반 테크 그 회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 비트코인 말고 뭐죠 일반 그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 뭐 서클 또 리플 또 박소스 등 같은 그 가상화폐
기업들도요, 이번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 은행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냈는데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닛산 자동차 그리고 소니 등도 지금 최근에 은행 설립을 위해서 허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승인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도 은행 할래요. 우리도 은행 업무 기능을 갖겠습니다 하고 지금 열심히 신청서가 제출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또 허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페이팔 뱅크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군이 베네수엘라 코앞에 있는 그 카리브해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작은 섬나라를 베네수엘라 정부 압박 작전에 지금 최전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어제 그 향후 몇 주 내에 미군이 우리 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물자 보충과 정기적인 그 군인들 또는 요원들의 교체를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물리적 성격의 활동을 우리 트리니다드 토바고 기지에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얼마 전에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 내 그 공항 내에 그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해서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상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그 섬나라는요,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본다면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1km 정도면은 뭐 그야말로 바로 앞에 보이는 거죠. 뭐 차 타고도 금방 갈 수 있지만 뭐 바다니까 차는 안 되지만 배 타고도 금방 가고 뭐 전투기나 헬기로 가도 뭐 금방 뭐 3분 5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이 레이더 감지 시스템을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 섬에 했다라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이륙하고 올라오고 모든 그런 걸 다 레이저를 감시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베네수엘라 정말 가까운데 그렇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미국과 그 원수지간이고요. 지금 현재 정권은. 그리고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이제 워낙 작은 그 나라죠. 섬나라, 조그만 섬나라. 뭐 경기도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1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작은 나라니까 미국에 좀 의지하지 않고는 사실은 스스로 자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불과 11km 사이를 놓고 그렇게 반미와 친미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친미 정권을 지금 10분 활용하면서 베네수엘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라 하면 이제 리테일 세일이죠. 뭐 일반적인 판매가 뭐 도매 판매도 있지만 도매 판매는 이제 홀세일 세일이고요. 이제 소매 판매는 리테일 세일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가 얼마나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이게 이제 미국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돈이 얼마나 도느냐,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냐, 요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여름 시즌에 좀 과소비가 있었던 그 이후에 물가 상승과 또 경제 불확실성 등등으로 인해서 좀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건데요. 지난 10월의 소매 판매가, 10월 달 걸 왜 12월 중순에 발표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저거 있었잖아요. 연방정부 셧다운.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나오지 못해서 그런 조사나 분석이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 조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10월에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가 7,326억 달러로 그 전달에 비해서 증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9월보다는 10월, 10월보다는 11월, 11월보다는 12월 이렇게 연말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매 판매가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는 게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고 일반적인 현상인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 상품 판매 실적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게 가서 물건 사면 그걸 일반적인 상품 판매죠. 그런 거를 이제 집계하는 통계로 어찌 보면 이제 미국 경제의 중추인 그 소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바로미터인데 요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 10월 달이 9월보다
늘지 않고 그냥 똑같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줄었다나 마찬가지예요. 예, 늘었어야 되는데 안 늘었으니까 줄었다나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많은 가정이 식료품 또 임대료 등 관세 영향을 받은 그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말이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지난 11월과 이번 12월은 뭐 그래도 오르긴 오르겠지만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연말 분위기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소비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11월, 12월은 뭐 조금씩 늘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그 늘어나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예, 요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신부의 입원과 또 임신부가 중환자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 또는 조사를 하게 되는 위험 이런 걸 좀 낮춰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임산부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거긴 하지만 일단 그 의학 학술지에 나온 내용이니까 가감없이 그대로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해서 지금 학술지에 게재한 건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캐나다 전역에 있는 그 임신부들의 데이터 2만여 건을 분석해 본 결과 당시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던 임산부는 중증 질환을 겪거나 또는 조산할 위험이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던 임산부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2년이 아니라 그 코로나19 때니까 이제 한 4, 5년 전이죠. 그때 걸 지금 갖다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신 중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또 임신부와 아기를 그 심각한 합병증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분석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임신 중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공중보건 지침을 강력히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은 물론 뭐 지났습니다만은 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제로 아닙니다. 완전히 박멸 그렇진 않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있고 또 세계보건기구는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금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은 뭐 엔데믹이라 그래서 끝난 것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은 됐지만 임신부일 경우 또는 임신부 아니더라도 뭐 시니어일 경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맞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바이러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은요 최근에 그 백신 권고 대상에서 임신부를 제외하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외했습니다. 자,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임신부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 그 위험도를 낮추는데 이 백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그 백신에 대한 어떤 그 각종 권고안이 좀 약화되죠. 좀 뭐 변경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에 이 백신에 대한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회의론자죠. 그래서 뭐 백신을 맞지 마라. 뭐 이렇게라고 케네디 장관은 말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officially 할 수는 없으니까 애둘러서 이 백신에 대한 재인식 등을 뭐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권고안을 너무 강하지 않게 약화시켜서 다시 바꾸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의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에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 또 백신에 대한 재인식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꼭 제가 뭐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든지 어느 순간에 재인식해보는 것은 좋은 거죠. 뭐 20년, 30년씩 계속 해오던 거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재인식을 해보는 건 중요합니다. 자, 여하튼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 연구팀은 임산부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게 유익하다라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플러스 시니어들의 경우에 지금 팬데믹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감기 같은 거는 웬만하면 낫지만 또 이건 괜히 걸리면 심각하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발표는 미국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JAMA라고 하는데요.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그래서 앞자만 따서 JAMA. 그래서 자마라는 학술지. 이 자마 학술지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인정받는 의학 학술지입니다. 거기에 이번 달에 이게 게재된 내용을 제가 오늘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자, 임산부에 대한 접종은 민감하니까 정말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대로 학술지 내용을 전달해 드렸을 뿐이고 선택과 또 판단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거는 제가 강력하게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겨울철마다 맞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차가 없습니다. 자, 우려되는 부분보다는 그로 인한 베네핏이 훨씬 크다라는 데에 시니어들의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시니어들은 독감 백신 꼭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